실제 투자금 한 1,8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익률로 우리가 따져봤었을 때 172만 원 곱하기 1년 나누기 1,800만 원 해보니까요, 수익률이 무려 114%나 나옵니다. 114%. 말도 안 되는 레버리지.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물건 임장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바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여기는 어디냐면요,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전주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이 현재 경매 진행 중이라서 제가 바로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또 전주 하면 또 뭐예요? 유명한 게 또 전주 비빔밥이잖아요. 그래서 온 김에 맛집에 들려서 비빔밥도 한 그릇 먹고 현장에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임장할 때 맛집 좀 둘러보시면서 즐기면서 임장을 하시길 바랄게요. 일단 현장에 와 있는데 여기가 다 대로변이에요. 왕복 6차선의 도로입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바로 여기가 저희 경매 물건입니다. 여기는 전면이 아니라 후면입니다. 차량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이쪽으로는 차량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도로서는 이쪽으로 충분히 대로변까지 넘어올 수가 있죠. 뒤에 보시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는 지하철역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버스로 많이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 버스 정류장이 근처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 23 타경 30404 사건입니다. 소재지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1004-6번지고요.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7억 5,700으로 감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두 번 유찰돼서 감정가 대비 51%나 떨어진 물건입니다. 최저가는 약 3억 7천에 진행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반값이죠, 반값. 다가구 주택은 사실 이렇게 반값까지 떨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물건은 반값까지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현장 임장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 물건의 스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66.5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26평입니다 감정 현황을 보시면 토지는 2억 6천에 감정이 됐고 건물은 약 4억 7천에 감정된 물건입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건물 현황을 보면 2층에 3가구, 3층에 3가구, 4층에 2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일은 11년도 9월로 약 13년 된 건물입니다. 약 13년 된 건물인데 외관을 한번 보여주세요. 막 오래됐다라는 느낌은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옆에 건물을 보여주시면 이 옆에도 빨간 벽돌이고요, 이 옆에 건물도 빨간 벽돌이에요. 그런데 저희 물건은 그래도 트렌디하게 빨간 벽돌은 아니고 하얀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는 연식 대비해서 노후화가 크게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게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을 권리 분석을 해보면요, 말소 기준 권리는 20년도 7월 20일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현재 전입되어 있는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의 전입 일자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보다 더 빠르게 전입된 임차인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보증금은 단 한 푼도 없는 깨끗한 경매 물건입니다. 그리고 임차 신고된 내역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임차 보증금 합계가 3억 4천이고요 월세는 44만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저당 설정된 금액이 약 3억 8천으로 이 임차 보증금이랑 근저당 설정 금액을 합쳐보니 합계가 7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물건이 3억 7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으로 보여져요. 이 물건은 좀 과하게 임차 세팅을 하셔서 경매가 진행된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등기를 보니까 사용 승일이 11년도에 준공된 물건인데 20년도 7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럼 그때 한번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현장 한번 둘러보실게요. 후면부에서 촬영을 시작을 해서 후면부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후면부에는 역시나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현재 거주하지 않는 걸로 볼 수밖에 없죠. 도시가스가 잠겨 있기 때문에 202호 잠겨 있고 303호도 잠겨 있고 401호 1-1인데 아마 이건 1층을 뜻하는 것 같아요. 1층도 현재 잠겨져 있습니다. 4개 호실이 잠겨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도시가스로 해서
몇 가구인지도 또 파악이 가능하겠죠. 도시가스를 보게 되면 총 9개입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총 8가구였는데 도시가스는 9가구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호수가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가 있죠. 1-1 우리 아까 1층에 없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봤을 때 없었는데 1층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여기는 따로 별도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좀 녹슨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외관상에 보기는 별로 안 좋지만 이걸로 인해서 누수가 있거나 그렇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디가 깨져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걸로 보여져요. 이제 보면 딱 봐도 판넬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판넬로 되어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현재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위에 노란 딱지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건축물 대장 변동사항에 보시면 20년도 11월 25일 1층 무단 증축 주거시설 조립식 패널 쪽 33.6제곱미터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했다라던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이 위반으로 현재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8가구가 아닌 9개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확실히 이제 조립식 판넬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안에는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십니다. 거미줄부터 이렇게 있는 걸로 봤었을 때 오랫동안 아마 여기를 사용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도 녹이 많이 좀 쓸긴 했네요. 녹슨 거랑 뭐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는 없고, 만약에 보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페인트 정도만 마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레타 폼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열려 있어요. 약간 사무실처럼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뭐 이렇게 세컨하우스, 여기 분양 사무실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분양했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뭐 싱크대도 있네요. 천장은 원래 그 주차장의 모습 그대로 텍스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걸로 보여져요. 사무실로 이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천장을 보면 주차장 그대로 해서 샌드위치 판넬만 옆으로만 친 것 같아요. 앞뒤로.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사무실 안에 화장실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무실에 싱크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시게 되면 원상복구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옆면, 뒷면, 앞면만 좀 트면 되는 거다 보니까 비용이 사실 그렇게 많이 나갈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이 물건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값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냥 이 물건은 보면 안 되겠다 라고 하실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정확히 위반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유지를 해서 월세를 또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위반 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와 그리고 월세를 받았을 때 남는 금액, 어떤 게 더 이득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고 나서 입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시는 게 위반 건축물이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근데 저 또한 건축물 대장을 볼 줄도 몰랐을 때 위반 건축물인지도 모르고 낙찰을 받았거든요.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저희 단타 스터디 1기 수강생 분이 위반 건축물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수강생분도 위반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위반 건축물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좀 다른 시선으로 남들이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을 때 수익을 크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마인드로 물건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면도 보여주시면 크랙이 가거나 뭐 깨져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따로 없어요. 실외에 있는 거 봤었을 때 여기도 풀옵션으로 아마 임대를 주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긴 플라스틱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문은 당연히 잠겨 있겠죠? 문이 열리네. 아무것도 안 건드렸습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괜히 옆으로 찍었네요. 들어가지는 않고 여기서 그냥 보겠습니다. 아무도 계시지 않네요. 옆면만 다 트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차장을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주차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차 한 대
그리고 여기 2대 주차장인데 분리수거로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위치를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6대까지는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가 8가구잖아요. 그래서 세대당 한 대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로가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아마 밤에는 이쪽에다가 다 주차를 또 하시거나 아니면 저쪽에 가면 또 골목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가지고 그쪽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는 전기 계량기랑 우편함이 있는데 전기 계량기는 현재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편함도 봤었을 때는 이쪽에 좀 몇 개 좀 쌓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일단은 여기는 전체적으로 경매가 나와서 그런지 관리는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쓰레기들도 좀 있고 청소가 좀 안 되어 있고 현관문도 그냥 열려 있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현관 딱 들어왔는데 지저분하긴 하지만 자재가 한 13년 정도 됐다라고 보기에는 자재가 나름 깔끔한데요. 좀 뭐 지저분한 거 빼고요. 바닥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좀 더럽긴 한데 여기 한번 업체 부르면 따로 뭐 수리하거나 그럴 건 없을 것 같아요. 타일 깨진 건 없는 것 같고요. 203호, 202호, 201호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2층에 세가구라고 했죠. 근데 이 물건은 경매지에 도면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구는 우리가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도면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원룸인지 투룸인지 1.5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제가 도면을 발급해 왔거든요. 203호는 현재 원룸이고요. 202호는 1.5룸, 그리고 201호는 투룸 구조인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2층이랑 3층이랑 구조가 동일해요. 그래서 3층도 현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 좀 바닥이 금이 좀 간 부분들이 있어요. 저라면 수리는 굳이 안 할 것 같아요. 보시면 노란색으로 뭐 표기가 되어 있죠. 이런 거는 누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누수랑은 좀 다릅니다. 이 노란색이 있다고 해서 다 누수라고 볼 수가 없는 게 타일은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색깔이 변하진 않아요. 여기도 관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여기는 낙찰 받으면 한번 전체적으로 다 청소해야겠네요. 여기도 2층이랑 똑같은 구조다. 로켓 쿠팡 이게 있는 거 보니까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더러운 거 빼고는 다 양호한데요? 여기 역시나 타일은 꼭 깨져 있는 데가 있죠.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막 무너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실리콘으로 그냥 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파손된 건 아니라서 4층인데 402호, 그리고 여기는 401호입니다. 딱 봐도 여기는 주인 세대다. 근데 전기 공급 제한도 있고 막 이렇게 등기들이 왔는데 하나도 안 받는 걸 봤을 때는 현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줄눈이 다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미관상이 좋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입찰가에 수리 비용 좀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벽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역마다 보면 건물의 형태가 다 달라요. 근데 전주가 유독 옥상을 올라가는 곳들이 이렇게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1호와 402호 있죠. 여기가 다 복층이에요. 복층을 통해서 올라가면 위에 또 테라스가 있고 천장이 있거든요. 올라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대를 통해서 가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전주에 물건을 임장 왔었을 때 세대를 통해서 위에 올라가서 여쭤보고 했었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옥상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옥상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니까 한번 벨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안 됩니다. 계세요? 계세요? 현재 거주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관리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호실에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방수라든지 누수 여부 꼭 한번 확인하고 입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303호 한번 벨 눌러보겠습니다. 여기도 전체적으로 다 벨이 안 되네. 예전에 저희 그 구미 갔었을 때도 벨이 다 안 나왔었잖아요. 거기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계세요?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숨이 좀 차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저희가 물건지에 4층에 봤었잖아요. 4층이 복층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옥상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건물을 보니까 여기는 또 복층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옆 건물로 올라왔습니다. 옆 건물로 왜 올라왔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우리가 옥상이 방수가 잘 되어 있고 뭐 뜯어진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옆 건물 옥상을 왔습니다. 그래서 전 실제로 경매로 다가구 낙찰을 받을 때 옥상이 잠겨 있어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옆에 건물 가가지고 위에 방수 여부를 제가 또 다 체크를 했었는데 오늘 또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지금 옥상이 잠겨 있지 않아가지고 문 열고 가서 건너편 방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와 진짜 더워. 와 땀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이제 경매 나온 물건인데 딱 보면 이렇게 옥상에 왔을 때 이게 평평하잖아요. 밑에서 봤었을 때 이 평평한 곳들은 복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밑에서 위에 건물을 봤었을 때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층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세대를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옆 건물을 와가지고 방수를 좀 확인해 볼 건데 전체적으로 방수 상태가 너무 깨끗해요. 파손이 돼가지고 누수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저희 건너편에도 보면 테라스가 존재합니다. 원룸도 테라스가 존재하고 주인 세대도 테라스가 있는 복층 구조의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도 보면 와 테라스가 엄청 크네요. 이쪽 부분도 방수가 굉장히 깨끗해요. 따로 뭐 누수가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이쪽에도 테라스가 2개가 있거든요. 저쪽에도 2개가 있는 걸로 봤었을 때 원룸은 복층 구조의 다락이 있고 테라스가 또 있는 것 같고요. 하나. 주인 세대는 테라스가 2개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복층을 잘 안 쓴다 하더라도 실제로 임차인을 구할 때는 단층보다는 다락이 있고 테라스 있는 곳을 더 선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룸도 마찬가지고 주인 세대도 우리가 세를 놓거나 할 때 빠르게 임차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옆 건물 옥상에 올라왔는데 이 건너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건너편이 이편 세상이라고 해서 약 700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 갔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다시 그늘로 이동했습니다. 임대 수요가 풍부한 이유가 주변에 또 아파트들이 또 많이 둘러싸여 있어서 편의시설도 일단 좋고요. 전주천이 있어서 뭐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또 공원이 있어서 편의시설도 좋고 초등학교가 한 300m 거리에 있어요. 인근에 또 먹자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상단 좌측으로 봤었을 때는 일반 산업단지가 엄청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충분히 있고요. 우측 상단에는 전주대학교, 전북대병원도 있고 하단에는 도청과 전주대가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요적으로는 딱 항아리 상권에 좀 둘러싸여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수요는 탄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가구 주택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 차익도 중요하지만 월세 현금 흐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월세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원룸의 경우는 관리비 10만원 포함해서 100에 25 아니면 관리비 5만원 포함해서 200에 35 정도 되더라고요. 이 두 개의 물건이 준공연도가 10년, 11년입니다. 근데 저희 물건이 또 11년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5, 35 중간값이라고 보면 한 30만원 정도에는 월세를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1.5룸의 경우에는 관리비 10만원 포함해서 300에 40만원, 그리고 투룸은 관리비 5만원 포함해서 500에 50만원, 3룸은 관리비 10만원 포함해서 1000에 50만원으로 세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 세대고 복층 다락방이 있고요. 테라스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냥 보수적으로 제가 한번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에 원룸 하나, 1.5룸 하나, 투룸 하나가 있었죠. 3층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4층은 복층이 있는 원룸, 그리고 주인 세대는 3룸인데 복층에 테라스 2개까지 있는 물건입니다. 원룸이 3개, 1.5룸이 2개, 투룸이 2개 호실, 주인 세대 1개 호실이 되어 있거든요. 보수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총 보증금은 3,200만원, 그리고 월세가 32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월세가 많이 안 나오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아니 다가구 주택인데 월세가 320만원 밖에 안 들어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물건은 감정가가 7억 5,700이 시작을 해서요 현재 3억 7,100만원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3억 7천이면요 서울 수도권 빌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방에서 이 토지 66.5평과 건물의 126평 전체 건물, 통건물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세가 좀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되면 현금으로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 때
제가 한번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한 4억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한 90% 정도 대출을 받는 걸로 가정을 하면요, 대출은 약 3억 6천 정도가 나올 거고요, 취득세 포함해서 초기 투자금이 약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수리비라든지 명도 비용은 별도예요. 제가 봤을 때는 수리 비용이 크게 들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비용은 따로 산출하진 않았습니다. 초기 투자금 약 5천만 원 정도인데 대출을 3억 6천을 받게 되면 이자 5%로 계산하면 월 이자가 약 148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저희 물건이 320만 원 정도로 세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월세에서 이자를 제외하면 순월세가 172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달 발생하는 월세가 172만 원이 적은가요? 절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빌라를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세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월세가 들어오지만 이자를 납부하게 되면 사실상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근데 게다가 1가구 1주택으로도 잡혀버려요. 그래서 저는 빌라를 웬만하면 월세를 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투자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근데 만약에 내가 빌라를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두고 이자를 내서 10만에서 20만 원 받으실 거라고 하면 지방에 있는 저렴한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아서 세팅을 해서 한 달에 170만 원 정도의 순월세를 받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내가 무주택인 상태에서 이 물건을 경매로 취득했을 경우에 1가구 8주택이 아니고요, 1가구 1주택으로 되게 됩니다. 나중에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가구 주택에 많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월세가 172만 원 정도가 남는데 우리가 이제 보증금을 또 한 3,200만 원 정도로 회수를 하게 되면 실제 투자금 한 1,8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익률로 우리가 따져봤었을 때 172만 원 곱하기 1년 나누기 1,800만 원 해보니까요, 수익률이 무려 114%나 나옵니다. 114%. 말도 안 되는 레버리지예요. 말도 안 되는. 누가 예금을 넣습니까? 물론 초기에 투자금은 들어가긴 하겠지만 추후에 보증금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최종 실투자금은 약 1,800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약 1,800만 원 투자를 해서 한 달에 172만 원의 월세가 남는다. 순월세로. 이것보다 더 좋은 투자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투자금이 좀 모자른다라고 하면 빌라를 투자를 하거나 아파트 투자를 해서 단타를 통해서 투자금을 좀 모아서 큰 다가구를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내 본업이 너무 바빠서 지속적으로 좀 경매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런 다가구 건물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월세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매매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중요해가지고 매매 효과도 제가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변에 나온 물건 중에서 대지는 71평, 연면적은 149평이고요. 13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9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평당가로 계산해봤을 때 약 1,3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이거를 저희 물건으로 그대로 대입을 시켜 본다라고 하면 약 8억 6천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물건이 3억 7천까지 떨어졌으니까 일단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죠. 근데 이 물건만 또 볼 수 없으니까 두 번째 효과도 물건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대지가 65평, 연면적이 116평이고요. 13년 준공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현재 7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당가로 계산해 보니까 1,160만 원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 이 물건이 경매 물건이랑 제일 비슷합니다. 토지 면적도 그렇고 건물 면적도 그렇고요, 가구 수가 경매 물건이랑 비슷해요. 7억 5천 정도에 나와 있죠. 거래가 좀 힘든 시점이니까 7억 정도에 만약 팔 수 있다라고 하면 4억 정도에 만약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한 3억 정도의 매도 차익과 약 170만 원의 순월세가 나오는 굉장히 우량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방의 다가구 건물 투자를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 있다고 해서 꼭 작은 빌라, 작은 아파트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하셔서 시야를 좀 넓히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소액으로 건물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